아저씨 평생 폐지 주워 팔아도 이 가방 끈 하나 못 사요. 당장 냄새 풍기지 말고 나가요. 최고급 명품관 매니저가 노인의 구멍 난 바지를 쳐다보며 경멸하듯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묵묵히 낡은 점퍼 안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2층에 있는 가방 전부 다 계산하시오. 그리고 이 백화점 명품관 층 전체를 통째로 인수하겠소. 대리석 바닥 위로 한도 무제한의 블랙카드와 금방 명함이 툭 떨어졌습니다. 매니저는 끝까지 가짜라며 코웃음 쳤지만 잠시 후 얼굴이 하얗게 질린 백화점 대표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며 상황은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수조 원대 자산가인 대기업 회장은 왜 거짓골을 하고 백화점에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오만한 매니저에게는 어떤 처절한 응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김태호가 백화점 7층에 위치한 VIP 전용 명품관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무릎이 하얗게 해진 낡은 작업복 바지와 군데군데 긁힌 자국이 선명한 갈색 점퍼 차림이었죠. 김태호의 투박하고 밑창이 다른 등산화 바닥에서 떨어진 마른 흙먼지가 매장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매장 안에서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걸어 나오던 매니저 박민지가 걸음을 멈추고 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박민지가 주머니에서 화려한 무늬의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으며 김태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민지가 턱을 치켜들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 당장 나가주세요. 김태호가 매장 중앙 진열장에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놓인 분홍색 한정판 가방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분홍색 가방을 하나 사려고 왔소. 박민지가 어이가 없다는 듯 크게 코웃음을 치며 김태호의 허름한 옷차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박민지가 손가락으로 출구를 가리키며 비아냥거리듯 쏘아붙였죠. 아저씨, 저거 3천만 원짜리 VIP 전용 한정판이에요. 동네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비닐 가방이 아니라고요. 아저씨 평생 폐지 주워 팔아도 못 사는 물건이니까 내장에 냄새 풍기지 말고 빨리 나가요. 김태호가 주머니에 거친 손을 집어넣으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방값은 전부 치를 테니 어서 포장이나 해주시오. 박민지가 뾰족한 구두 굽으로 대리석 바닥을 강하게 내리찍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행패야. 흙먼지 날려서 다른 물건들까지 더러워지니까 당장 나가라고요. 매장 안에서 쇼핑을 하던 다른 화려한 옷차림의 손님들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김태호의 곁을 피해 멀찍이 물러났습니다. 김태호는 박민지의 날선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진열장을 향해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민지가 크게 당황하며 두 팔을 넓게 벌려 김태호의 앞을 결사적으로 막아섰어요. 박민지가 허리에 두 손을 얹고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진짜 내가 경찰 부르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요. 매장 바닥 더러워진 거 안 보여요. 김태호가 걸음을 멈추고 굳은 표정으로 박민지를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손님이 돈을 내고 물건을 사겠다는데 문전박대하고 내쫓는 법이 어디 있소. 나는 오늘 저 가방을 꼭 사서 가야겠소. 박민지가 허리춤에서 검은색 무전기를 거칠게 뽑아들며 신경질적으로 호출 버튼을 꾹 눌렀죠. 박민지가 무전기에 대고 다급하고 앙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7층 명품관 템프로 매장인데 당장 경호팀 올라와요. 웬 노숙자 차림에 영감이 하나 들어와서 억지를 부리고 행패를 부리니까 빨리 와서 끌어내요. 무전기 너머로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올라가겠다는 경호팀 직원의 굵은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박민지가 무전기를 다시 허리춤에 차고 팔짱을 낀 채 김태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고덩치 큰 경호원들 올라올 테니까 바닥에 질질 끌려나가기 싫으면 지금 내 발로 조용히 걸어 나가요. 김태호가 묵묵히 점퍼 안주머니에서 모서리가 다해진 낡고 두툼한 가죽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박민지가 낡은 지갑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고 조롱했어요. 어디서 주운 지갑인지는 몰라도
그 안에 든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김태호가 지갑을 열어 안쪽을 천천히 뒤적거렸습니다. 샵 3. 김태호가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테두리가 번쩍이는 블랙카드 한 장과 금박이 화려하게 새겨진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태호가 명함과 카드를 대리석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으며 묵직하고 이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죠. 2층에 있는 가방 전부 다 당장 계산하시오. 그리고 이 백화점 명품관 층 전체를 내가 통째로 인수하겠소. 박민지가 테이블 위에 놓인 글로벌 T 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이 또렷하게 적힌 명함과 한도 무제한 블랙카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박민지가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며 억지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얄팍한 사기극이에요. 어디서 조잡한 위조 명함이랑 가짜 장난감 카드를 주워와서 사기를 치려고 들어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넥타이가 비뚤어진 백화점 대표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매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백화점 대표의 뒤로 고급 정장을 입은 임원 3명이 거친 숨을 헐떡이며 바짝 따라붙었어요.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힌 백화점 대표가 김태호의 앞까지 쏜살같이 달려와 숨을 고를 새도 없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사전에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직접 1층 로비로 모시러 나갔을 텐데요. 박민지의 손에서 금박 명함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박민지의 두 눈동자가 커다랗게 벌어지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임원들이 일제히 김태호를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이며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김태호가 아주 매섭고 차가운 눈빛으로 백화점 대표를 내려다보며 일갈했습니다. 백화점 대표, 자네 백화점 직원 예절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는 거요? 물건 사러 온 손님을 냄새난다고 쫓아내는 게 자네 백화점 영업 방식이오? 백화점 대표가 바닥에 무릎을 꿇을 듯이 몸을 한껏 낮추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직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엄격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백화점 대표가 고개를 획 돌려 박민지를 노려보며 쩌렁쩌렁한 소리로 호통을 쳤어요. 박민지 매니저, 너 지금 당장 개인 짐 싸서 매장에서 나가. 글로벌 T 그룹 김태호 회장님을 몰라보고 도대체 무슨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거야. 넌 이 시간부로 즉각 해고야. 박민지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으며 백화점 대표의 정장 바지가랑이를 다급하게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박민지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정말 몰라 뵀습니다. 허름한 옷차림만 보고 큰 오해를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김태호가 백화점 대표의 비서가 헐레벌떡 내민 명품관 층 전체 인수 계약서를 건네받아 만년필로 거침없이 서명을 갈겼었습니다. 김태호가 서류를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단호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명령했죠. 이제 이 명품관 매장은 전부 내 소유요. 저 건방진 직원을 내 매장에서 당장 치우시오. 방금 전 박민지의 다급한 무전을 듣고 계단을 뛰어 올라온 경호원 2명이 매장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백화점 대표가 경호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저 여자 당장 바깥으로 끌어내. 다시는 우리 백화점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막아. 체격이 건장한 경호원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박민지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민지가 허공에 발길질을 하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어요. 이거 나요. 내가 이 매장에서 어떻게 일했는데.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경호원들이 발버둥 치는 박민지를 바닥으로 질질 끌고 명품관 밖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김태호는 비참하게 쫓겨나는 박민지를 향해 동정 어린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매장 중앙에 진열된 분홍색 가방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명품관. 난이 아주 고요해지고 임원들마저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로 물러나자 김태호가 천천히 진열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김태호가 굳은 살이 박인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분홍색 한정판 가방의 부드러운 가죽 표면을 무척이나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죠. 백화점 대표가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피며 가방을 고급스러운 포장 상자에 담아 김태호에게 두 손으로 공손히 바쳤습니다. 백화점 대표가 허리를 굽힌 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결제는 방금 테이블에 올려주신 블랙카드로 곧바로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김태호가 아무런 대답 없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자기 품에 소중하게 안아들었습니다. 몇 시간 뒤 김태호는 인적이 드문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태호가 점퍼 주머니에서 녹슨 열쇠를 꺼내 굳게 닫힌 창고, 문에 달린 커다란 자물쇠를 열고 어두운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고 안에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철제 선반 위로 10년 전부터 매년 빠짐없이 사 모은 연령대별 여자아이의 예쁜 옷과 가방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김태호가 오늘 사온 분홍색 가방 상자를 20대 여성이 매일 법한 핸드백들이 나란히 놓인 칸에 정성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김태호가 낡은 가죽 지갑을 다시 꺼내 안쪽 깊숙한 곳에 소중하게 꽂아두었던 빛바랜 아기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죠. 김태호의 깊은 주름이 패인 눈가에 뜨거운 물기가 어리며 사진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태호가 아기 사진을 향해 거칠고 무거운 숨을 내쉬며 창고 안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박민지가 짐이 가득 담긴 종이 상자를 조수석에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박민지가 낡은 소형차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악을 썼죠. 김태호, 네가 감히 나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 내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아? 내깟 늙은이가 그룹 회장이면 다야? 박민지가 입술을 꽉 깨물며 씩씩거렸습니다. 박민지가 평소 알고 지내던 흥신소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을 약속하고 김태호의 주소를 당장 알아냈습니다. 박민지가 차를 몰아 서울 외곽의 인적이 드물고 낡은 단독주택 골목에 도착했어요. 박민지가 차 시트를 뒤로 젖히고 창문을 아주 조금만 내린 채 밖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박민지가 조수석에서 망원렌즈가 달린 무거운 카메라를 꺼내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구린 구석이 있을 거야. 재벌 회장이 왜 저런 썩어빠진 동네에서 낡은 옷을 입고 숨어 살아. 내가 내 약점을 샅샅이 파헤쳐서 똑같이 바닥으로 끌어내려 줄 테니까 두고 봐. 골목길에 짙은 어둠이 깔릴 무렵 김태호의 집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의 김태호가 가슴을 강하게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대문 밖으로 걸어 나왔죠. 김태호가 이마에 굵은 식은땀을 흘리며 시멘트 벽에 위태롭게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민지가 눈을 번뜩이며 카메라 렌즈를 김태호에게 맞추고 셔터를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어라, 저 영감탱이 아픈 거 아니야? 어디가 아프길래 저렇게 쓰러질 듯이 헐떡거려. 박민지가 카메라 액정을 빠르게 확인하며 입꼬리를 비열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김태호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점퍼 주머니에서 작은 약통을 꺼내 알약 여러 개를 입에 털어넣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박민지가 카메라 줌을 최대한 당겨 김태호가 손에 쥔 약통의 영문상표를 연속으로 찰칵찰칵 촬영했어요. 박민지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흥분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심상치 않아. 저건 단순한 감기약이 절대 아니야. 글로벌티 그룹 회장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건 완전 대박 터지는 특종이지. 샵 7. 다음 날 새벽 짙은 안개가 깔린 골목으로 김태호가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와 전봇대 밑에 툭 던져놓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박민지가 차에서 재빨리 내려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전봇대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죠. 박민지가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검은색 봉투를 거칠게 찢어 내용물을 길바닥에 마구 파헤쳤습니다. 분명히 이 안에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약봉지든 병원 영수증이든 뭐라도 빨리 나와라. 박민지가 썩은 과일 껍질과 더러운 휴지 뭉치 사이를 맨손으로 샅샅이 뒤적거렸습니다.
박민지의 붉은색 네일아트가 칠해진 손끝에 갈기갈기 찢어진 하얀색 종이 조각들이 걸렸어요. 박민지가 종이 조각들을 잽싸게 주워 모아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져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영어로 적힌 병원 진단서 서류 같은데? 맙소사. 조각들을 당장 다 맞춰봐야겠어. 박민지가 차 안으로 돌아와 조수석에 종이 조각들을 가지런히 늘어놓고 투명한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박민지가 핀셋을 이용해 찢어진 조각들을 퍼즐 맞추듯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이어 붙였죠. 1시간 뒤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진 서류를 확인한 박민지의 두 눈이 무서울 정도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미국 최고급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잖아. 뇌종양 말기. 남은 수명이 고작 6개월이라고. 박민지가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진단서를 들고 미친 사람처럼 깔깔거리며 크게 웃어 젖혔습니다. 김태호, 내 명줄이 이제 길어야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지. 그룹 회장 자리가 곧 텅텅 비게 생겼네. 이거면 내 시궁창 같은 인생을 한 방에 화려하게 역전시킬 수 있어. 박민지가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창에 글로벌 T 그룹 지분 구조를 미친 듯이 검색했습니다. 박민지가 검색 결과를 훑어보며 신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회장 다음으로 지분이 많은 사람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복 동생 상민 부회장이네. 평소에 두 형제 사이가 원수지간이라는 기사가 널렸잖아. 좋아. 이 기막힌 선물을 들고 상민 부회장님을 직접 찾아가야겠어. 박민지가 서류와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노란 서류 봉투에 소중하게 챙겨 넣고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습니다. 글로벌 T 그룹 본사 60층에 위치한 화려한 부회장 집무실 문이 열리고 박민지가 당당하고 거만한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결제 서류를 보던 상민이 안경을 신경질적으로 벗으며 박민지를 위아래로 불쾌하게 훑어보았죠. 상민이 턱을 괴고 아주 귀찮고 짜증난다는 듯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뭐요? 철통 같은 비서실은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몰라도 일개 백화점 매장 해고 직원이 감히 부회장실에 함부로 발을 들여. 박민지가 소파 맞은편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여유롭고 뻔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부회장님, 저를 당장 쫓아내시면 아마 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부회장님을 단숨에 회장 자리로 올려드릴 아주 확실한 동아줄을 가져왔거든요. 상민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대리석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동아줄이라니. 미친 여자가 아침부터 헛소리를 짓거리는군. 당장 경비 불러서 바닥에 질질 끌어내기 전에 내 발로 조용히 나가시오. 박민지가 핸드백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를 꺼내 상민의 눈앞에 보란듯이 흔들어 보였어요. 김태호 회장님이 매일 밤 가슴을 쥐어뜯으며 길바닥에 쓰러지는 영상과 미국 병원에서 몰래 발급받은 시한부 진단서입니다. 회장님은 지금 뇌종양 말기라서 당장 내일 숨을 거둬도 이상하지 않은 끔찍한 상태라고요. 상민의 피곤하던 눈빛이 순간적으로 맹수처럼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상민이 몸을 앞으로 확 기울이며 박민지의 손에서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거칠게 빼앗았죠. 상민이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진단서를 뚫어지게 읽어내려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서류가 진짜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소. 만약 내 돈을 뜯어내려고 조작한 가짜라면 당신은 뼈도 못 추릴 줄 아시오. 박민지가 은색 USB를 테이블에 소리가 나게 올려놓으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USB 안에 회장님이 발작을 일으키며 약을 집어삼키는 영상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회장님은 그룹 주가가 바닥으로 떨어질까봐 혼자 낡은 동네에 숨어서 몰래 병을 키우고 계신 겁니다. 상민이 USB를 노트북에 재빨리 꽂고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넓은 집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서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김태호의 비참한 모습을 확인한 상민의 입술이 비열하게 비틀렸습니다. 상민이 노트북을 거칠게 덮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무실이 떠나가라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하하하, 김태호. 핏줄도 다른 나를 평생 개처럼 부려먹으며 무시하더니
결국 뇌종양으로 비참하게 되질 날만 기다리고 있었군. 하늘이 드디어 나에게 글로벌 T 그룹을 통째로 넘겨주는구나. 박민지가 상민을 향해 아부하듯 허리를 굽히며 아양을 떨었죠. 부회장님, 아니 곧 그룹의 주인이 되실 회장님께 제가 아주 큰 선물을 드렸습니다. 저에게도 그에 합당한 두둑한 보상을 내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민이 벽면에 숨겨진 대형 금고를 열어 5만 원권 지폐가 터질 듯이 꽉 찬 두툼한 돈 봉투 3개를 꺼내 박민지에게 툭 던졌습니다. 상민이 박민지의 어깨를 툭툭 치며 아주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일단 이건 수고비로 주는 현금이요. 일이 내 완벽한 계획대로 무사히 끝나면 당신을 우리 그룹 VIP 마케팅 총괄 이사 자리에 당장 앉혀주겠소. 박민지가 돈 봉투를 품에 꽉 끌어안으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활짝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늙은 회장님을 끌어내리는 일이라면 저도 제 목숨을 걸고 끝까지 돕겠습니다. 박민지가 콧노래를 부르며 집무실을 나간 후 상민이 책상 위 금빛 명패를 쓰다듬으며 무서운 눈빛으로 허공을 노려보았습니다. 상민이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그룹 이사회의 핵심 측근인 최 이사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짧게 울리고 최 이사가 전화를 받자 상민이 낮고 음흉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최 이사, 당장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시오. 안건은 김태호 회장의 치명적인 건강 이상으로 인한 즉각적인 해임 및 경영권 박탈이오. 상민이 통유리 창가로 다가서서 서울 도심의 화려한 빌딩 숲을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흠뻑 도취되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김태호, 네가 그토록 끔찍하게 아끼고 지키려던 그룹이 내일이면 내 발밑에 납작 엎드리게 될 것이다. 낡은 구멍가게 하나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내 것으로 빼앗아 주마. 상민의 서늘하고 악랄한 웃음소리가 넓고 화려한 집무실 안을 소름 끼치게 가득 채웠습니다. 글로벌 T 그룹 본사 60층에 마련된 대강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들이 빽빽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강당의 웅장한 문이 닫히고 단상 위 중앙에 놓인 커다란 마이크 앞으로 최고급 맞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상민이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어요. 상민이 단상에 서서 헛기침을 아주 크게 2번 하고 손가락으로 마이크를 톡톡 치며 소란스러운 장내를 단숨에 집중시켰습니다. 상민이 마이크를 2손으로 감싸 쥐고 아주 무겁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글로벌 T 그룹을 위해 애쓰시는 임직원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무거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한 이유는 우리 그룹을 오랫동안 이끌어 오신 김태우 회장님께서 더 이상 정상적인 기업 경영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건강 상태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자 함입니다. 강당 앞줄에 앉아있던 대주주들이 깜짝 놀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옆 사람과 심각한 얼굴로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대강당 맨 뒷자리에 낡고 해진 점퍼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있던 김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태호가 굵은 주름이 패인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상민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상민 부회장, 자네 지금 이 수많은 주주들 앞에서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요. 내가 이렇게 2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숨 쉬는데 정상적인 경영을 못한다니 당장 그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오시오. 상민이 김태호의 외침을 듣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김태호를 향해 비릿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상민이 오른손을 번쩍 들어 올려 뒤쪽의 방송 통제실을 향해 미리 약속한 신호를 냈습니다. 강당 전면 벽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에 빔 프로젝터의 강렬한 빛이 쏘아지며 미국 최고급 병원의 영문 진단서가 아주 커다랗고 선명하게 띄워졌습니다. 상민이 스크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 화면의 진단서를 모두 똑똑히 보십시오. 김태호 회장님은 현재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고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길어야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환자가 어떻게 이 거대한 그룹의 수많은 중대한 결정들을 책임지고 내린단 말입니까? 샵 11. 스크린의 화면이 찰칵 소리와 함께 바뀌고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에서 김태호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 김태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알약을 입안에 털어넣는 생생한 모습이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장내 곳곳에서 영상을 지켜보던 주주들이 경악하며 짧은 비명을 지르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최 이사를 비롯한 상민의 핵심 측근 임원 10명이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나 미리 준비해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주주들의 책상 위에 아주 빠르게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상민이 단상을 두 주먹으로 콱 내리치며 마이크가 터질 듯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지금 여러분이 받아 들고 계신 서류는 단순한 회장님의 건강 기록만이 아닙니다. 김태호 회장님은 과거 젊은 시절에 자신의 핏줄인 친자식을 아주 차가운 고아원에 매정하게 내다 버리고 평생을 모른 척 살아온 파렴치하고 끔찍한 과거까지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글로벌 T 그룹이 이런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몹쓸 병에 걸린 사람에게 주주 여러분의 피 같은 돈과 회사의 미래를 계속 맡길 수는 절대 없습니다. 두꺼운 서류를 받아 든 주주들이 종이를 구기며 자리에서 거칠게 일어나 김태호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대주주가 서류 뭉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아주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김태호 회장님, 스크린의 영상과 이 종이 쪼가리들이 전부 사실입니까? 주주들을 철저하게 속이고 혼자 병을 숨긴 것도 모자라서 친자식까지 버리다니 당장 똑바로 해명하십시오. 김태호가 비틀거리는 두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어 간신히 지탱하며 단상을 향해 비틀비틀 걸어 나가려 했습니다. 상민이 마이크를 두 손으로 꽉 틀어잡고 장내의 모든 사람을 향해 결정적인 선언을 매섭게 날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긴급 주주총회에서 우리 그룹의 생존을 위해 김태호 회장님의 즉각적인 직위 해임안과 경영권 영구 박탈안을 강력하게 발의합니다. 이사님들은 지금 당장 단상 위로 올라와 테이블에 놓인 해임 동의서에 지체 없이 서명해 주십시오. 상민의 단호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 이사와 여러 임원이 우르르 단상 위 계단을 밟고 올라가 펜을 집어들고 해임 동의서에 앞다투어 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샵 12. 김태호가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의 어깨를 거친 손길로 억지로 밀쳐내며 단상을 향해 힘겹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김태호의 주름진 이마와 목덜미에는 굵은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안색은 잿빛으로 창백하게 변해 있었죠. 김태호가 덜덜 떨리는 다리로 단상 앞 계단을 밟고 올라서며 핏대가 선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이 배신자 놈들. 이 회사는 내가 평생을 바쳐 길바닥에서부터 키워낸 내 회사요. 어디서 쓰레기 같은 거짓, 문서 조각을 들고 와서 감히 나를 쫓아내려 들어. 당장 펜을 내려놓고 서명을 멈추시오. 김태호가 단상 위로 완전히 올라서서 상민의 넥타이를 잡기 위해 두 팔을 거칠게 뻗었습니다. 상민이 김태호의 두 손을 아주 차갑고 강하게 뿌리치며 더러운 것을 피하듯 뒤로 두 걸음 성큼 물러났습니다. 상민이 김태호의 귓가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고 아주 작고 비열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형님,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추하게 발악하지 말고 이제 그만 순순히 짐 싸서 내려오시죠. 자식 하나 못 지킨 노인네가 그 병든 몸뚱이로 도대체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김태호가 상민의 넥타이 대신 단상 한가운데 놓인 은색 마이크 스탠드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김태호가 마이크의 입을 바짝 가져다 대고 강당을 향해 소리치기 위해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주주 여러분, 내 말 좀 똑바로 들으시오. 이 모든 것은 김태호의 입에서 억울한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낡은 점퍼를 입은 김태호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김태호가 쥐고 있던 마이크가 삐익 하는 찢어지는 쇳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으로 툭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김태호가 자신의 왼쪽 가슴을 두 손으로 세게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단상 바닥으로 쿵 소리가 나게 쓰러졌습니다. 김태호의 몸이 차가운 바닥에서 덜덜 떨리며 파래진 입가에서 하얀 거품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대강당 안이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르는 비명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태호가 대리석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럽게 발버둥을 쳤지만 강당 안에 그 누구도 그에게 다가와 따뜻한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단상 위에 나란히 서 있던 이사진들은 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무는 김태호를 벌레 보듯 철저하게 무시하며 계속해서 해임동의서 서류장을 넘기고 만년필로 서명만 벅벅 갈겼었죠. 쓰러진 김태호가 바닥을 기어가듯 덜덜 떨리는 오른손을 뻗어 상민의 반짝이는 구두 끝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상민이 구두를 거칠게 뒤로 빼내며 김태호의 주름진 손을 아주 매정하게 걷어차 쳐냈습니다. 상민이 쓰러진 김태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아무런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옆에 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발작을 일으키셨으니 당장 구급차를 부르시오. 그리고 이사진들은 흔들리지 말고 서둘러 서명 작업을 마무리하십시오. 강당 뒷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흰색 가운을 입고 응급키트를 든 구급대원 4명이 튼튼한 들것을 들고 단상을 향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바닥에 웅크려 떨고 있는 김태호를 번쩍 들어 올려 차가운 들것 위에 눕히고 굵은 검은색 벨트로 몸을 단단히 고정했어요. 한 구급대원이 김태호의 코와 입에 투명한 산소 마스크를 빠르게 씌우고 서둘러 강당 밖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가는 김태호의 초점 잃은 두 눈에 해임 동의서에 마지막으로 서명하고 환하게 웃으며 서로 악수를 나누는 상민과 최 이사의 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상민이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다시 주워들고 승리에 흠뻑 취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이로써 우리 글로벌티 그룹 김태호 회장의 해임안이 주주 과반수 찬성으로 즉각 가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김태호가 투명한 산소 마스크 안으로 시뻘건 피가 섞인 기침을 거칠게 토해내며 서서히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대강당의 두꺼운 문을 어깨로 거칠게 밀치고 긴 복도를 향해 달려나가며 구급차를 향해 아주 다급하게 무전을 쳤습니다. 김태호가 매캐하고 독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는 낯선 병실 침대에서 무거운 눈꺼풀을 번쩍 떴습니다. 김태호가 고개를 돌려 주위를 둘러보자 낡은 철제 침대 6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외곽의 초라한 호스피스 병동이 보였죠. 김태호는 구멍난 점퍼 대신 얇고 거친 하얀색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태호가 주주총회장 단상에서 이복 동생 상민에게 억울하게 회장 자리를 빼앗기고 비참하게 쓰러졌던 끔찍한 기억을 또렷하게 떠올렸습니다. 김태호가 두 주먹을 바들바들 떨며 덮고 있던 이불을 발로 거칠게 걷어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김태호가 손등에 깊게 꽂혀있던 투명한 링거 바늘을 신경질적으로 쑥 뽑아버렸습니다. 붉은 피가 환자복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김태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발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강하게 내디뎠습니다. 김태호가 병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첫 발걸음을 떼는 순간 다리의 힘이 푹 꺾이고 말았죠. 김태호의 몸이 커다란 소리를 내며 차가운 병실 바닥으로 쿵 하고 무겁게 고꾸라졌습니다. 김태호가 바닥에 엎드린 채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핏대가 선 목소리로 아주 크게 악을 썼습니다. 상민이 이 배신자 놈. 내가 당장 회사로 쳐들어가서 내 놈의 멱살을 쥐고 흔들어 놓겠어. 내 피땀이 섞인 회사를 절대 순순히 넘겨주지 않겠다. 병실 밖 복도에서 환자 차트를 확인하던 간호사 서윤아가 요란한 소리를 듣고 병실 안으로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서윤아가 바닥에 쓰러져 억지로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김태호를 발견하고 쏜살같이 달려가 김태호의 양어깨를 단단하게 부축했어요. 서윤아가 김태호의 주름진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환자복 소매로 닦아주며 아주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갑자기 일어나시면 정말 큰일 나요. 며칠 동안 계속 의식이 없으셨는데 무리하게 움직이시면 또 쓰러지십니다.
김태호가 서윤아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이거 놔. 내가 지금 병실에 누워있을 때가 아니야. 당장 처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니 이 병원을 나가야 한단 말이오. 김태호가 서윤아를 억지로 밀쳐내고 다시 몸을 일으키려다 침대 옆 의자를 세게 건드렸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던 김태호의 낡은 점퍼 주머니에서 모서리가 다 해진 두꺼운 수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죠. 수첩이 바닥에 쫙 펼쳐지며 20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의 보육원과 흥신소를 돌아다니며 잃어버린 딸을 애타게 찾았던 빛바랜 종이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윤아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주워 모으며 종이에 적힌 이름과 날짜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윤아가 종이를 가지런히 정리해 수첩에 끼워 넣고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눈길로 김태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아주 오래전부터 따님을 간절하게 찾고 계셨군요. 따님을 다시 만나시려면 어르신이 먼저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셔야 해요. 제가 옆에서 온 힘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 제발 고집 피우지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치료를 받으세요. 서윤아의 진심 어린 따뜻한 말과 다정한 눈빛을 본 김태호가 거칠게 내쉬던 숨결을 아주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서윤아는 매일 아침 일찍 김태호의 병실을 찾아와 플라스틱 식판에 담긴 밥을 숟가락으로 직접 떠먹여주고 굳은 다리를 정성껏 주물러 주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병원 뒤뜰에서 서윤아가 김태호의 팔짱을 꽉 끼고 천천히 걷기 연습을 도왔죠. 김태호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을 아주 힘겹게 떼어 놓았습니다. 김태호가 거친 숨을 고르며 서윤아를 향해 무뚝뚝하지만 진심이 깊게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간호사 아가씨,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다 늙은 병자에게 왜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을 쏟는 거요. 쓰러져서 걷지도 못하는 내 모습이 우습고 한심하지 않소. 서윤아가 김태호의 이마에 맺힌 땀을 하얀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아주 밝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이 전혀 한심하지 않아요. 사실 저도 아주 어릴 적에 보육원 앞에 버려져서 부모님 얼굴도 전혀 모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이 잃어버린 따님을 찾는 수첩을 처음 보았을 때 마치 제 가족 일처럼 마음이 쓰였어요. 어르신이 얼른 일어나셔서 잃어버린 따님을 꼭 다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윤아의 말을 들은 김태호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오며 주름진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김태호가 서윤아의 손을 꽉 마주 잡고 아주 단호하고 힘이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맙소. 아가씨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내가 반드시 다시 살아서 일어서야 할 명확한 이유를 찾았소. 내가 기필코 내 두 발로 다시 우뚝 일어서서 잃어버린 내 딸도 찾고 상민이 놈에게 빼앗긴 내 자리도 당당하게 되찾겠소. 서윤아가 김태호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김태호를 휠체어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병동에서 울리는 다급한 호출 소리를 듣고 서윤아가 급히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김태호가 휠체어 등받이 깊숙한 곳에 몰래 숨겨둔 검은색 비밀 휴대폰을 재빨리 꺼내 들었습니다. 샵 17. 김태호가 주위를 매섭게 두리번거리며 낡은 병원 뒤뜰에 아주 구석진 커다란 나무 밑으로 휠체어 바퀴를 직접 굴려 이동했습니다. 김태호가 휴대폰의 단축 번호를 꾹 누르고 입술을 손바닥으로 가린 채 아주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죠. 비서실장. 나요. 상민이 그 배신자 놈이 내가 죽은 줄 알고 축배를 들며 완전히 방심하고 있을 거요. 지금 당장 내가 해외에 숨겨둔 차명 계좌의 돈을 모조리 끌어모으시오. 그리고 시장에 헐값으로 나온 우리 글로벌 T그룹의 주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바닥까지 싹 다 긁어 모아서 사들이시오. 휴대폰 너머로 지시를 따르겠다는 비서실장의 충성스럽고 단호한 대답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늦은 밤 서윤아가 퇴근하고 병실에 불이 모두 꺼지자 검은색 정장을 입고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쓴 비서실장이 김태호의 병실 문을 열고 아주 조심스럽게 숨어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두꺼운 가죽 서류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어 수십 장의 주식 매입 서류와 붉은 인주를 꺼냈어요.
비서실장이 서류를 김태호의 눈앞에 펼치며 아주 작고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상민 부회장 몰래 그룹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일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여기 서류에 직접 지장을 찍어주시면 내일 아침 주식시장 개장과 동시에 준비한 모든 막대한 자금을 일제히 투입하겠습니다. 김태호가 병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의 서류에 적힌 내용과 숫자들을 아주 꼼꼼하고 날카롭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태호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진하게 묻히고 서류의 가장 아래쪽에 선명하고 붉은 지장을 아주 힘주어 꾹 눌러 찍었죠. 김태호가 서명이 끝난 서류를 비서실장에게 다시 넘겨주며 두 눈에서 무서운 불꽃을 뿜어내고 맹세하듯 낮게 읊조렸습니다. 상민이 이 배신자 놈, 감히 형을 짓밟고 내 회장 자리에 기어 올라가. 내가 병실 바닥에서 어떻게 화려하게 부활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다. 김태호가 이불을 가슴까지 꽉 끌어올리며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무서운 눈빛으로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상민이 화려한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 단상 중앙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과 기자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상민을 우러러보았죠. 앞줄 VIP석에는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은 박민지가 거만한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상민이 금빛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고 아주 여유롭고 기쁨에 들뜬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글로벌티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아주 역사적인 자리에 섰습니다. 전임 김태호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병환과 비극적인 퇴진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룹은 멈추지 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새로운 회장으로서 이 거대한 배의 조타수를 굳건하게 잡겠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박민지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입이 찢어지게 환한 미소를 지었죠. 박민지가 옆자리에 앉은 임원에게 콧소리를 내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상민 회장님 연설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늙고 병든 김태호의 시대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저도 내일부터 그룹 마케팅 총괄 이사로 첫 출근을 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상민이 단상 위에서 손을 흔들며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아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샵 19. 상민이 샴페인 잔을 높이 쳐들고 건배 제의를 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 뒤쪽의 거대한 떡갈나무 문이 아주 큰 소리를 내며 양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뚝 끊기고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죠. 빳빳하게 다려진 최고급 검은색 정장을 입은 김태호가 휠체어에 앉은 채 연회장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하얀색 원피스를 단정하게 입은 서윤아가 김태호의 휠체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단단히 잡고 아주 당당한 걸음으로 밀며 들어왔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이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입을 쩍 벌리고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상 위에서 환하게 웃던 상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며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유리잔이 산산조각이 나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VIP석에 앉아있던 박민지가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튀어오르며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저 노인네가 어떻게 저기 살아있는 거야. 분명히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서윤아가 하객들이 홍해처럼 갈라진 길을 따라 김태호의 휠체어를 밀고 단상 바로 앞까지 아주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김태호가 매섭고 번뜩이는 눈빛으로 단상 위의 상민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호랑이처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상민아, 내 장례식도 치르기 전에 내 놈 혼자 샴페인을 터뜨리니 술맛이 아주 달콤하더냐. 샵 20. 상민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부여잡고 억지로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병실에 누워 계셔야 할 분이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김태호가 휠체어 팔걸이를 두 주먹으로 세게 내리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일갈했죠. 내 놈이 비열한 거짓말과 조작된 서류로 내 자리를 훔쳐갔는데 내가 어떻게 병실에 가만히 누워있겠느냐. 내가 오늘 내 놈의 그 추악한 가면을 이 수많은 사람 앞에서 모조리 벗겨주마. 김태호의 뒤를 바짝 따르던 비서실장이 검은색 가방을 열고 아주 두꺼운 회계 장부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이 단상 위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 상민의 발밑에 장부를 아주 거칠게 집어 던졌습니다. 장부에서 쏟아져 나온 종이들이 연회장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어요. 비서실장이 하객들을 향해 마이크를 들고 아주 크고 단호하게 폭로했습니다. 이 서류는 상민 부회장이 그동안 몰래 빼돌린 수천억 원의 불법 비자금 내역과 김태호 회장님의 진단서를 훔쳐온 박민지에게 건넨 거액의 뇌물거래, 명세서입니다. 상민 부회장은 회장님을 몰아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했습니다. 하객들과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미친 듯이 누르며 상민을 향해 질문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상민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밟으며 핏대가 선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이건 전부 조작입니다. 병든 노인네가 복수심에 미쳐서 헛소리를 짓거리는 겁니다. 경비원들 당장 이 노인네와 비서실장을 밖으로 끌어내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샵21. 상민의 다급한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회장 입구에서 날카로운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10여 명이 무서운 기세로 연회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굳은 표정의 수사반장이 단상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상민의 양팔을 거칠게 뒤로 꺾었습니다. 수사반장이 상민의 손목에 차가운 은색 수갑을 철컹 소리가 나게 채우며 단호하게 말했죠. 상민 씨, 당신을 횡령 및배임 그리고 산업첩보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변명은 서에 가서 천천히 하시죠. 상민이 수갑이 채워진 손을 허공에 마구 흔들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로 발악했습니다.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이 글로벌 T 그룹의 회장이야. 형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김태호는 상민의 처절한 애원을 아주 싸늘하고 냉정한 눈빛으로 묵묵히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같은 시각 연회장 구석으로 몰래 도망치려던 박민지 역시 경찰관 2명에게 양팔을 강하게 붙잡혔습니다. 박민지가 뾰족한 구두로 바닥을 걷어차며 찢어지는 비명을 빽빽 질렀어요. 나는 아무 죄 없어요. 저 상민 부회장이 돈을 주면서 다 시킨 일이라고요. 내일부터 이사로 출근해야 하는데 이거 안 나요. 경찰관이 박민지의 손목에도 수갑을 채우며 로비 바깥으로 아주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박민지와 상민의 비참한 비명소리가 연회장 밖으로 멀어지며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연회장 안의 소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무거운 정적이 맴돌자 김태호가 휠체어 바퀴를 굴려 단상 중앙으로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서윤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태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죠. 김태호가 서윤아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안심시킨 뒤 휠체어 팔걸이를 두 손으로 힘껏 짚었습니다. 김태호가 바들바들 떨리는 두 다리에 엄청난 힘을 주며 휠체어에서 천천히 그리고 아주 온전하게 자신의 두 발로 우뚝 일어섰습니다. 김태호가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단상 위 빈 회장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고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숨을 죽인 채 김태호의 압도적인 발걸음을 지켜보았어요. 김태호가 회장석에 아주 묵직하게 털썩 주저앉으며 단상 아래를 향해 여유롭고 이염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김태호가 책상 위 마이크를 직접 당겨잡고 강당을 가득 채우는 깊고 단단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저 김태호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하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우리 글로벌 T 그룹을 갉아먹던 썩은 뿌리는 오늘부로 완벽하게 뽑아냈습니다. 제가 다시 이 회장 자리를 걸고 우리 회사를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로 굳건히 지켜내겠습니다. 김태호의 웅장한 선언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이 떠나갈 듯한 엄청난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단상 아래에 서 있던 서윤아가 두 손을 모아 쥐고 김태호를 향해 아주 따뜻하고 벅찬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김태호 역시 서윤아를 바라보며 아주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김태호가 글로벌티 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 책상 앞에 꼿꼿하게 앉아 밀린 결제 서류에 힘차게 서명했습니다. 김태호가 서류를 덮고 비서실장에게 펜을 건네며 아주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비서실장, 상민이가 망쳐놓은 해외 사업부터 아주 빠르게 정상으로 돌려놓으시오.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그룹에 낀 먼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털어내야겠소. 비서실장이 서류를 공손하게 받아들고 아주 든든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건강을 완벽하게 되찾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회장님 지시대로 모든 임직원들이 다시 똘똘 뭉쳐서 철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넓은 통유리 창가로 걸어가며 기분 좋게 크게 웃었습니다. 하하,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소. 상민이 놈은 차가운 경찰서 철창 안에서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떠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거요. 김태호가 창밖을 내다보며 크게 심호흡을 하려는 찰나 갑자기 김태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어요. 김태호가 두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마른 기침을 아주 거칠게 연거푸 쏟아냈습니다. 기침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김태호가 책상 위로 붉은 피를 한 움큼 왈칵 토해냈죠. 붉은 핏방울이 하얀 결제 서류 위로 점점이 흩뿌려졌습니다. 비서실장이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김태호에게 다급하게 달려가 부축하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당장 구급차를 불러야겠습니다. 김태호가 피 묻은 손으로 비서실장의 소매를 꽉 틀어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김태호가 병원 응급실을 거쳐 VIP 병실 침대에 힘없이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굳은 표정의 담당 의사가 김태호의 뇌 사진이 담긴 서류 봉투를 들고 병실 안으로 무겁게 걸어 들어왔어요. 의사가 침대 옆에 서서 김태호의 눈을 차마 마주치지 못하고 MRI 사진을 꺼내 들며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 회장님의 뇌에 자리 잡은 종양이 아주 무서운 속도로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호가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대고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의사 선생,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내가 분명히 회복해서 두 발로 걷기까지 했는데 종양이 커지다니. 수술 날짜를 당장 앞당기면 되는 것 아니오. 의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아주 암담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종양이 신경을 완전히 짓누르고 있어서 당장 수술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회장님에게 남은 시간이 길어야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태호가 의사의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두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김태호가 덮고 있던 하얀 이불을 꽉 움켜쥐고 핏대가 선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내가 길바닥에서 쫓겨나면서도 기어이 되찾은 내 회사요. 아직 잃어버린 내 딸 자식 얼굴도 한 번 못 봤는데 내가 벌써 죽다니 절대로 말이 안 돼요. 내 전 재산을 다 줄 테니 당장 내 머리를 열어서 그 혹덩어리를 당장 떼어내시오. 의사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용히 병실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김태호가 텅 빈 병실 안에서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두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쾅쾅 내리치고 짐승처럼 크게 울부짖었어요. 이럴 수는 없어. 하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단 말이냐. 김태호가 환자복 차림으로 링거대를 짚고 병원 복도를 힘없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김태호의 초점 잃은 두 눈에는 짙은 절망과 깊은 슬픔만이 가득 차 있었죠. 저 멀리서 김태호를 간호하기 위해 호스피스 병동에서 본원까지 급하게 달려온 서윤아가 가쁜 숨을 헐떡이며 복도를 뛰어왔습니다. 서윤아가 비틀거리는 김태호를 발견하고 아주 반가운 목소리로 크게 불렀어요. 회장님,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병실에 누워 계시지 않고 왜 찬바람 부는 복도로 나오셨어요? 서윤아가 김태호에게 달려가던 중 복도 모퉁이를 돌다 빈 휠체어를 밀고 가던 간호사와 아주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서윤아가 바닥으로 쿵 소리를 내며 넘어지자 하얀색 가운 주머니에 들어있던 낡은 갈색 지갑이 복도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지갑이 반으로 활짝 열리면서 지갑 안쪽에 소중하게 꽂혀 있던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복도 한가운데로 미끄러져 날아갔죠. 서윤아가 아픈 무릎을 문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줍기 위해 손을 길게 뻗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아보다 한 발 앞서 김태호가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낡은 사진을 먼저 주워 들었습니다. 김태호가 무심코 사진의 앞면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며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서윤아가 무릎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김태호에게 다가와 아주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거 제 사진이에요. 지갑이 떨어지면서 밖으로 빠졌나 봐요. 김태호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파랗게 질린 입술을 파르르 떨며 사진과 서윤아의 얼굴을 아주 다급하게 번갈아 보았습니다. 김태호가 바지 주머니에서 자신의 낡고 두툼한 가죽 지갑을 미친 듯이 다급하게 꺼내 들었어요. 김태호가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자신이 평생 부적처럼 소중하게 품고 다니던 빛바랜 아기 사진을 꺼냈습니다. 김태호가 방금 주운 서윤아의 사진 바로 옆에 자신의 사진을 나란히 맞대어 보았습니다. 두 장의 사진은 아주 똑같은 사진관에서 똑같은 붉은색 의자를 배경으로 찍은 완전히 동일한 갓난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심지어 아기가 입고 있는 노란색 베네 저고리의 소매 끝에 붉은색 실로 작게 수놓은 별 모양 자수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죠. 김태호의 핏기 없는 입술이 덜덜 떨리며 굵게 주름진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김태호가 서윤아의 양어깨를 두 손으로 강하게 움켜쥐고 아주 간절하고 목이 맨 소리로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서 간호사, 이 사진이 도대체 왜 서 간호사 지갑에서 나오는 거요? 이 사진 속 아기가 서 간호사가 정말 맞소? 서윤아가 김태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크게 당황하며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네, 보육원 원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갓난아기 때 원장님이 보육원 앞바닥에서 저를 처음 안아 올렸을 때 입고 있던 옷과 같이 들어있던 유일한 제 사진이라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까봐 제가 평생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김태호가 서윤아의 어깨를 잡은 손에 꽉 힘을 주며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태호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아주 처절하게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핏덩이 같은 내 새끼를 바로 코앞에 두고도 전혀 몰라봤어. 유나야. 내가 바로 널 그 차가운 길바닥에 혼자 두고 평생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았던 못난 내 애비다. 서윤아가 머리에 벼락이라도 맞은 듯 뒤로 한 걸음 크게 물러서며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꽉 틀어막았습니다. 서윤아의 커다란 두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아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김태호를 향해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저를 버린 제 친아빠라고요? 서윤아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김태호를 멍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턱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서윤아의 머릿속에 지난 20여 년 동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고아라고 놀릴 때마다 외롭고 춥게 자라왔던 서러운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서윤아가 김태호의 손을 아주 차갑게 뿌리치며 아주 원망스럽고 날선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아빠라고요? 제가 열이 펄펄 끓어서 사경을 헤맬 때도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돈이 그렇게 많으신 회장님께서 왜 핏덩이인 저를 그 추운 보육원 앞에 혼자 내버리셨냐고요. 김태호가 문물범벅이 된 얼굴을 억지로 들고 서윤아를 향해 두 손을 싹싹 빌며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그 추운 겨울날 너를 거기에 혼자 두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내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네가 평생을 고통받았구나. 널 애타게 찾았지만 도무지 닿을 길이 없었다. 제발 이 못난 애비를 한 번만 용서해다오. 서윤아가 고개를 세게 가로저으며 뒷걸음질을 계속 쳤습니다. 서윤아의 두 뺨 위로 굵은 눈물이 멈추지 않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윤아가 김태호를 향해 찢어지는 목소리로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용서요? 당신이 쓰러져서 내 병동에 실려왔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정성껏 간호했는지 아세요? 당신을 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아빠를 혼자 떠올렸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를 버린 장본인이라니 저는 절대 당신을 아빠로 인정할 수 없어요. 서윤아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낡은 사진을 거칠게 낚아채듯 주워들고 복도 끝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뛰어가 버렸습니다. 김태호가 멀어지는 서윤아의 뒷모습을 향해 피가 섞인 기침을 거칠게 토해내며 손을 간절하게 뻗었지만 서윤아의 모습은 이미 비상구 문 너머로 완전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김태호가 차가운 병원 바닥에 납작 엎드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신의 가슴을 두 주먹으로 미친 듯이 쾅쾅 내리쳤습니다. 후 김태호가 VIP 병실 침대에 힘없이 누워 하얀 천장을 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김태호가 앙상해진 팔로 침대 매트리스를 짚고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전화기의 다이얼을 거칠게 눌렀습니다. 며칠 전 복도에서 서윤아가 자신을 아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차갑게 돌아서며 쏟아내던 원망 섞인 목소리가 김태호의 귓가를 계속 맴돌았죠. 전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리자 김태호가 마른 기침을 쿨럭쿨럭 내뱉으며 아주 단호하고 다급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비서실장, 지금 당장 회사 전용기를 미국으로 띄우시오. 미국하고 독일에 있는 뇌종양 전문 의사 10명을 수소문해서 한국으로 최고 대우를 약속하고 당장 모셔오시오.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해외 의료진 10명이라니요. 한국 병원에서는 이미 종양이 신경을 눌러서 수술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김태호가 주먹을 꽉 쥐고 환자복 바지를 구기며 핏대가 선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한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외국에서라도 당장 사람을 데려와서 내 머리를 열어야 하오. 내가 이대로 허망하게 눈을 감으면 평생 고아로 외롭게 자란 내 딸 유나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는 것이오. 내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라도 좋으니 내가 다시 두 발로 꼿꼿하게 서서 내 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 수 있게 당장 의사들을 데려오시오. 김태호의 서슬 퍼런 불호령에 비서실장이 당장 미국과 독일 지사에 연락을 취해 전용기 출항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겠다고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김태호가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고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마구 쓸어내렸습니다. 김태호가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노려보며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도끼 품은 눈빛을 아주 번뜩였습니다. 샵 29. 다음 날 오전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변호사가 두꺼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김태호의 병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병실 문을 굳게 닫고 김태호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서류 봉투에서 깨끗한 하얀색 종이 여러 장을 꺼내어 둥근 탁자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변호사가 은색 만년필의 뚜껑을 열어 김태호의 거친 손에 쥐어주며 아주 진지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밤늦게 전화로 다급하게 지시하신 유언장 초안을 모두 작성해 왔습니다. 글로벌 T그룹의 전체 경영권과 회장님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 그리고 국내외 은행에 예치된 막대한 예금과 주식을 전부 서윤아 간호사님 앞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입니다. 김태호가 링거 바늘이 꽂힌 앙상한 손으로 만년필을 꽉 쥐고 유언장에 적힌 빼곡한 글자들을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태호가 종이의 맨 마지막 장에 적힌 서윤아라는 이름 석 자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김태호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 맨 아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아주 꾹꾹 눌렀었죠. 김태호가 서명을 마친 유언장을 변호사에게 다시 내밀며
바쁜 숨을 몰아쉬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변호사 이 양반. 이 유언장을 법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공증해서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즉시 우리 유나에게 직접 전해주시오. 만약 내가 수술실에서 영영 깨어나지 못하더라도 내 평생의 피땀이 서린 이 거대한 그룹이 온전히 내 딸 유나의 손에 쥐어질 수 있도록 자니가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져야 하오. 변호사가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건네받아 두꺼운 노란색 서류 봉투 안에 깊숙이 집어넣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장님의 마지막 뜻이 담긴 이 서류는 제가 목숨을 걸고 서유나 간호사님께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김태호가 그제야 굳게 다물었던 입술의 긴장을 조금 풀고 창백한 얼굴로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틀 뒤 전용기를 타고 해외에서 급히 입국한 푸른색 수술복 차림의 외국인 의사들이 병원 복도를 아주 분주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수술용 이동 침대에 반듯하게 누운 김태호가 여러 명의 간호사와 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아주 긴 복도를 따라 3층 수술실을 향해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호의 코와 입에는 투명한 산소 마스크가 단단히 씌워져 있었고 양팔에는 여러 개의 굵은 링거 줄이 어지럽게 꽂혀 있었죠. 이동 침대 바퀴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구르며 내는 요란한 소리가 병원 복도 전체에 아주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태호가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치켜뜨고 침대 주변과 복도 끝을 향해 고개를 좌우로 아주 다급하게 돌렸습니다. 김태호가 혹시라도 서유나가 복도 구석에 숨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뚫어지게 살폈습니다. 비서실장과 그룹 임원들이 침대 뒤를 바짝 따르며 김태호의 손을 꽉 쥐었지만 김태호가 애타게 기다리던 서유나의 모습은 병원 그 어디에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김태호가 산소 마스크 안으로 뜨거운 숨을 크게 토해내며 두 눈을 아주 질끈 감았습니다. 이동 침대가 굳게 닫힌 거대한 은색 수술실 문 앞에 도착하자 외국인 의사가 김태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한국말로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가진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종양을 완벽하게 제거할 테니 마음 편하게 푹 주무시고 일어나십시오. 김태호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의 옷소매를 꽉 움켜쥐었다가 아주 천천히 놓아주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수술실의 거대한 은색 자동문이 스르륵 소리를 내며 양옆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김태호가 누운 침대가 차갑고 밝은 조명이 쏟아지는 수술실 안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갔습니다. 샵 31. 김태호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10분 뒤 변호사가 병원 1층 로비 구석 의자에 혼자 웅크려 앉아 있는 서유나를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서유나가 초점 없는 멍한 눈으로 차가운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두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변호사가 서유나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두툼한 노란색 서류 봉투와 코팅된 아주 낡은 아기 사진 한 장을 서유나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서유나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번쩍 들자 변호사가 아주 무겁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유나 간호사님, 김태호 회장님께서 방금 전 아주 위험한 뇌종양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수술에 들어가기 직전 자신의 모든 권리와 전 재산을 오직 서유나 간호사님 한 분에게만 남긴다는 이 유언장에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서유나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무릎 위에 놓인 봉투에서 유언장을 거칠게 꺼내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펼쳐 들었습니다. 서유나의 붉어진 시선이 유언장 맨 아래에 찍힌 김태호의 선명한 붉은 지장과 삐뚤빼뚤하게 적힌 서유나라는 이름 석자에 아주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서유나가 유언장과 함께 놓인 낡은 아기 사진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아주 크게 소리내어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유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유언장과 사진을 가슴에 꽉 끌어안고 엘리베이터 쪽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전속력으로 뛰어갔습니다. 서유나가 굽이 높은 구두가 벗겨지는 것도 전혀 모른 채 맨발로 차가운 계단을 마구 뛰어오르며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서윤아가 3층 수술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굳게 닫힌 거대한 은색 수술실 문이 보였습니다. 서윤아가 수술실 문에 두 손을 쾅쾅 내리치며 김태호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아주 크게 불렀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제발 살려주세요. 내가 아빠한테 얼마나 모진 말을 쏟아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면 절대 안 돼요. 서윤아의 처절한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힌 수술실 문 위로 수술 중이라는 아주 붉고 선명한 글씨에 탁 소리와 함께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1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병원 정문의 거대한 회전문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열렸어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얼굴이 훌쩍 수척해진 김태호가 휠체어나 지팡이에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두 발로 아주 단단하게 바닥을 디디며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는 하얀색 원피스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서윤아가 김태호의 퇴원을 기다리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서윤아가 김태호를 향해 재빨리 달려가 김태호의 오른쪽 팔짱을 아주 꼭 끼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드디어 오늘 완전히 퇴원하시는 날이네요. 병원 안에 오랫동안 갇혀 계시느라 정말 답답하셨죠. 제가 아빠 모시고 집으로 가려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렸어요. 김태호가 서윤아의 손등을 주름진 거친 손으로 가볍게 토닥이며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우리 윤아가 매일같이 병실에 찾아와서 곁을 지켜준 덕분에 이 애비가 이렇게 두 발로 멀쩡하게 살아서 걸어 나오는구나. 바깥 공기를 마시니 아주 살 것 같다. 병원 정문 앞 도로에 길게 주차된 최고급 검은색 세단에서 정장을 입은 비서실장이 급하게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비서실장이 김태호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아주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무사히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택으로 편안하게 모실 테니 어서 차에 오르시지요. 김태호가 비서실장을 향해 손을 크게 가로저으며 껄껄 소리내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비서실장, 오늘은 회사에 저 시커먼 차를 타지 않을 생각이오. 윤아와 단둘이서 아주 평범하게 택시를 타고 돌아가고 싶소. 자네는 이만 회사로 먼저 돌아가서 업무를 보시오. 비서실장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검은색 세단으로 조용히 물러나자 서윤아가 도로 위로 손을 번쩍 들어 올려 지나가던 일반 주황색 택시를 재빨리 잡아 세웠습니다. 서윤아가 택시 뒷문 손잡이를 당겨 열고 김태호를 먼저 아주 조심스럽게 태웠어요. 주황색 택시가 서울의 복잡하고 화려한 도심을 완전히 벗어나 아주 낡고 조용한 외곽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서윤아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허름한 슈퍼마켓과 금이 간 시멘트 담벼락을 신기한 듯이 두리번거리며 바라보았죠. 서윤아가 김태호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고 아주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사시는 크고 으리으리한 회장님 댁을 놔두고 왜 이쪽 낡은 동네로 오자고 하신 거예요? 이 동네는 제가 예전에 살던 보육원 근처 동네랑 분위기가 아주 비슷해요. 김태호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서윤아의 머리카락을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커다란 저택에 혼자 살면서 단 하루도 두 다리를 편하게 뻗고 잠을 잔 적이 없었다. 네가 어디서 어떻게 추위에 떨고 있을지 생각하면 커다란 집이 오히려 감옥 같았어. 그래서 매일 구멍난 바지를 입고 이런 낡은 골목을 걸어 다니며 널 미친 듯이 찾았단다. 택시가 비탈진 골목길 꼭대기에 위치한 작고 낡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김태호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택시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서윤아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윤아가 녹이 쓴 낡은 철제 대문을 두 손으로 밀어 열자 마당 구석에 심어진 작은 감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어요. 김태호가 서윤아를 이끌고 주택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며 아주 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룹 일은 전문 경영인들에게 전부 다 맡겨두었다. 나는 남은 평생을 이 작고 평범한 집에서 내 딸 윤아와 함께 오순도순 아주 평범한 가족처럼 살고 싶구나. 서윤아가 김태호의 허리를 두 팔로 꼭 껴안으며 눈시울을 붉게 붉혔습니다.
저도 크고 화려한 집보다 아빠랑 단둘이 살 수 있는 이 작고 따뜻한 집이 훨씬 더 좋아요. 여기서 매일매일 아빠랑 맛있는 밥도 먹고 텔레비전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집 안거실에 작고 동그란 나무 식탁 위에는 뚝배기에 담긴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와 하얀 쌀밥 2그릇이 아주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호가 식탁 의자를 빼서 서윤아를 먼저 앉히고 자신도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김태호가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김태호의 양손에는 예쁜 분홍색 리본으로 묶인 커다란 명품관, 포장 상자가 아주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김태호가 식탁 위 서윤아의 밥그릇 옆에 커다란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2번 흠흠 내뱉었습니다. 윤아야, 밥 먹기 전에 이 상자부터 먼저 한번 열어보거라.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너를 위해 정말 특별하게 준비한 물건이란다. 서윤아가 동그랗게 커진 2 눈으로 상자와 김태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손을 뻗어 분홍색 리본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상자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20대 여성이 가장 좋아할 만한 화려하고 반짝이는 분홍색 한정판 가방이 아주 고운 자태로 들어 있었어요. 서윤아가 가방을 꺼내 들고 부드러운 가죽 표면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아주 떨리고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엄청 비싼 한정판 가방이잖아요. 제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월급을 꼬박 모아도 절대 못 사는 가방인데 이걸 정말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김태호가 주름진 눈가에 행복한 눈물을 찔끔 흘리며 아주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내가 1년 전 이맘때 백화점 명품관에서 구멍난 바지를 입고 쫓겨나면서까지 꼭 사려던 바로 그 가방이다. 매년 내 생일이 올 때마다 네가 살아있다면 꼭 메고 다녔을 가방을 사서 창고에 꼬박꼬박 모아두었지. 이 가방은 네가 내 곁으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내 손으로 직접 선물하고 싶었다. 서윤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분홍색 가방을 자신의 어깨에 매보고는 식탁 옆에 세워진 거울을 이리저리 비춰보았습니다. 서윤아의 2뺨에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아주 크고 행복한 미소가 활짝 번져 있었죠. 서윤아가 김태호의 곁으로 다가가 김태호의 목을 2 팔로 와락 끌어안으며 귓가에 대고 아주 크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소중한 가방이에요. 평생 아끼고 아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예쁘게 메고 다닐게요. 저를 다시 아빠 딸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김태호가 굵고 거친 2 손으로 서윤아의 등을 토닥이며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다, 윤아야. 못난 이 애비를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따뜻하게 품어주어서 내가 훨씬 더 고맙고 미안하다. 이제 우리 평생 헤어지지 말고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자꾸나. 김태호가 굵은 눈물을 점퍼 소매로 닦아내고 숟가락을 들어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푹 떠서 서윤아의 하얀 쌀밥 위에 듬뿍 올려주었습니다. 서윤아도 재빨리 숟가락을 들어 김태호의 밥그릇 위에 맛깔스러운 나물 반찬을 정성스럽게 올려주었죠. 부녀가 낡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요란한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소박하고 즐거운 저녁 식사 시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구멍난 바지와 한정판 가방으로 시작된 치열한 복수극의 끝에서 김태호는 차가운 그룹 회장직 대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범한 아빠의 자리를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식탁 위를 비추는 따뜻한 노란색 전등 불빛 아래에서 2 사람의 밝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낡은 주택의 거실을 아주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멍난 바지를 입고 쫓겨나던 노인의 통쾌한 사이다. 복수극으로 시작된 이번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던 이들의 비참한 최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연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는 돈이나 권력이 주는 짜릿함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고 싶었던 끈끈한 가족의 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가운 대기업의 최고 높은 회장 자리보다
낡은 주택에서 딸과 마주 앉아 나누어 먹는 소박한 된장찌개 한 그릇이 김태우 회장님에게는 평생을 바쳐 얻은 가장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바쁘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진짜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